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정책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을 통해 대중국을 억제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미 국방부의 차기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로 지명된 인사가 한국군이 중국 견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과 일본 등이 더 많은 국방비를 투입해 자기 몫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할 우리로선 이중의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의 팽창을 미국의 가장 큰 안보 도전으로 지목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존 노 지명자는 청문회를 통과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인태지역 국방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Looking at their historic unprecedented military growth, the actions that they're taking also in the Taiwan Strait, South China Sea, I think really those actions really speak for themselves.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무단 구조물을 설치한 건 한국을 위협하려는 목적이 있다면서 한국군은 주로 대북 재래식 억제에 집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중국을 억제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견제가 단지 미국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안보 지형의 변수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이 자체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to do their part, including Japan, including Australia, Republic of Korea, Taiwan. 또 주한미군에 대해선 유연성과 비용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해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안보 부담은 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유연성 때문에 줄어든 재래식 억제력으로 대북 억제를 주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곧 발표될 미국의 새 국방 전략에 중국의 팽창 억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침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존 노 지명자의 발언은 미국이 동맹국의 역할을 지역 안보 파트너 수준에서 전략적 억제의 한 축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이렇게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 내부에선 야당 강세 도시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 도시로 낙인 찍은 시카고의 외곽에 멀리 떨어진 텍사스의 주 방위군이 도착했는데요. 트럼프가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의 방위군을 미국 각지의 야당 강세 도시로 투입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자칫하면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워싱턴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철조망이 둘러쳐진 장소에서 소총을 든 군인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시카고 외곽으로 이동 배치된 텍사스 주 방위군들입니다. 이들은 군수송기를 타고 2,000km를 비행해 하루 만에 남부 텍사스에서 중북부로 급파됐습니다.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의 병력을 전국적으로 활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We thank Governor Abbott of Texas. Every one of the red state, as you call them, red state governors is willing to give whatever we need.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 도시로 지목한 시카고 등은 예외 없이 민주당 강세 지역. 자칫 친트럼프주와 반트럼프 정서가 강한 지역의 갈등으로 확전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결국 싸움이 났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정예 병력이 언제나 준비돼 있다고 자랑했고 시카고 시장은 반격했습니다. The governor of Texas should be worrying about Texas. Why he all up in my business? Focus on Texas. 트럼프 대통령은 반란법 발동도 또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명분 없는 군 투입이 법원에서 잇따라 가로막혔지만 자중은커녕 한술 더 떠 폭동 진압대나 쓸 법을 흉기로 휘두를 태세입니다. If people were being killed and courts were holding us up or governors or mayors were holding us up, sure, I'd do that. I mean, I want... 막무가내식 자의적 법 적용에 대해 공화당 안에서도 비상식적이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I don't think that makes sense. I think that's an overreach. It was about possibly overwhelming our democracy here at this Capitol. I just don't buy it. 국내 문제에 이렇게 마구잡이로 군대를 동원한 미국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진짜 치안이 목적인지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긴 연휴 후반기에 접어들자 서울에선 극우 성향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망상과 혐오가 뒤섞인 발언들이 쏟아졌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달 말 에이펙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석방될 거란 믿음 섞인 주장이 눈에 띕니다. 원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로 1721번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 시위는 연휴 복판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될 일본 총리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살아계실 때 사죄하십시오. 수요 시위 장소와 불과 3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 소녀산 근처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극우 단체의 집회가 또 열렸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었고 대변이 아무렇지 않게 쏟아졌습니다. 어떤 위안부도 일본군에 의해서 성적 학대를 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흉물 같은 이 가짜 위안부상이 펴졌기 때문에 이런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참 역사에 무지한 일반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머리로 쏘는 친일인데 입은 반일이에요.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부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려진 현수막도 보입니다. 혐중 시위를 일삼았던 극우 성향 단체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 행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석방될 것이란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끌어내리고 얼마 후에 찾아올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우리 애국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하고 김건희 여사님 석방시키고 그리고 연휴 첫날 사랑제일교회 목사 정광훈 씨가 주도한 집회에는 이스라엘 국기도 등장했습니다. 마이크를 쥔 전 씨는 국민 저항권을 선포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민 저항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자진하야한 것처럼 즉시하야라! 전 씨는 법원 폭동을 부추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전 씨가 반복적으로 언급해온 국민 저항권이 폭도들의 범행 동기가 됐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이렇게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죠. 주력 산업의 붕괴로 지역 경제가 몰락한 틈을 타 극우 정당이 득세하는 어찌 보면 극우 세력 성장의 공식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독일의 한 소도시가 있습니다. 베를린 이덕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인구 26만의 소도시 독일 서부 겔젠키르헨시. 지난달 시장 선거에서 극우 대한당 AfD 소속 후보가 사상 최초로 결선 투표에 진출했습니다. 직전 선거에 2배가 넘게 급상승한 30%의 유례없는 득표율. 취재진을 만난 극우 대한당 에머리 후보는 지역 경제 쇠퇴와 낙후된 사회 인프라를 지지율 상승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Problem, dass wir keinen Arbeitsplatz haben, dass die Menschen sich nicht mehr sicher fühlen in den Abendstunden. Und wir haben mal hier in 독일 평균의 2배가 넘는 실업률 15%의 겔젠키르헨시는 손꼽히는 공업도시였습니다. 이곳은 한때 유럽 최대 규모의 탄광 중 한 곳이 위치했던 곳입니다. 제 뒤로는 석탄과 광부를 이송하던 승강탑이 원래 모습 그대로 남아있고 반대쪽엔 폐석 등 부산물이 쌓여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석탄 산업이 쇠퇴하자 지역 경제는 몰락했습니다. keine Chance gehabt im Wettbewerb mit anderen weltweit agierenden Firmen. 이런 현상은 구 동독 지역에선 일반적입니다. Kaum große wichtige Unternehmen in Ostdeutschland. Die Menschen in Ostdeutschland haben viel weniger Vermögen. 기성정당이 몰락한 지역 경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틈을 극우 정당이 파고들었습니다. 지난 2월 실시된 독일 총선에서
극우 대한당 AFD는 구 동독 지역구 48석 중 43석을 싹쓸이했습니다. 이제 독일 전체에서 20%를 득표하며 일약 제2당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제 붕괴가 극우 세력 성장으로 이어지는 공식. 극우 돌풍은 이제 동독 지역을 넘어 서쪽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Korea also zusammenhalten und gegen diese nationalistischen Kräfte da die Menschen nicht alleine zu lassen mit ihren Problemen, sondern wirklich da auch zu gucken, gut zuzuhören. Das müssen wir hier auch.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3대 특검이 연휴가 끝나는 대로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다시 움직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이르면 다음 주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곧바로 윤 전 대통령도 소환할 방침인데요.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순직 해병 특검이 다음 주 중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이제 사실상 윤 전 대통령 조사만 남게 됩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2, 3주 안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특검의 경우 무인기로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연휴 직전에도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 방문 조사에는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긴 했지만 정작 특검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천 개입과 통일교와의 정교 유착 등 가장 많은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또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특검 측은 앞서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물러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재구속된 이후 형사 절차를 꾸준히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이 당장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보석신문에 직접 출석해 석방돼야 형사사법 절차에 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계속 구속 상태에 있게 되면 출정을 거부할 거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특검은 최악의 경우 대면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휴가 끝난 오는 금요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지시 혐의 재판이 진행됩니다. 해당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기각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의 모습을 드러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오늘 낮 12시 25분쯤 강원도 홍천군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내촌 2터널 인근에서 차량 7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제 그만하고 밥값 좀 하자며 연휴 직후 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영상 댓글 삭제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의 분노가 생생한 추석 민심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추석 민심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연 더불어민주당.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에 긴 연휴가 국민께 스트레스가 되지는 않았는지 송구스럽다며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밥값 좀 하자며 연휴 직후인 오는 10일이나 15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13일부터인 국정감사 기간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게 관례지만 관례를 깨서라도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겁니다. 민생을 내팽겨치고 냉부회를 가지고 싸움만 하는 이 정치를 국민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크게 걱정이 됩니다. 누가 더 민생을 잘 챙겨 나가는지를 경쟁하는 그런 여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 추석 민심은 역시 청산과 개혁이라며 민주당은 담대하고 신속하게 개혁을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개혁안도 이번 달 중순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 개혁을 설거지에 빗대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이 많은 설거지 그릇을 남겨놓은 사람들이 설거지를 도와주기는커녕 시끄럽다고 적반하장식으로 뻔뻔하게 우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정조준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가가 멈춘 날 대통령은 예능을 찍으며 웃고 있었다며 대통령이 이럴 찐데 누가 이 나라의 위기 대응을 신뢰할 수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나라가 마비됐는데 웃고 떠들 때냐라는 국민의 비판이 쏟아졌다. 분노에 찬 생생한 추석 민심이었다며 그런데 해당 예능 영상의 비판 댓글이 대거 삭제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행보를 지적하는 국민의 목소리마저 지워지는 현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통제 본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민주당의 연휴 직후 본회의 개최 제안에 대해선 상정되는 법안의 성격과 내용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댓글 삭제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최근 경기 부천시 일대가 유튜버들의 기행방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부천시가 막장 유튜버들을 뿌리 뽑겠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후 달라진 게 있을지 정한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끄러워. 야, 네가 더 시끄러. 반말하지 말고. 술집 시비가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집니다. 여성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니 소주병을 들고 달려옵니다. 온갖 기행을 일삼는 또 다른 유튜버. 무릉덩이에 엎드려 헤엄을 치고 누운 채 대굴대굴 굴러서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모두 경기도 부천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들로 주요 활동 무대는 부천역 피노키오 광장입니다. 이렇게 된 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의 기행방송이 인기를 끌며 입소문이 나자 너도 나도 덩달아 몰려든 겁니다. 오밀조밀 모여앉아 방송하는 모습이 마치 전깃줄이 참새를 연상시킨다며 부천 전깃줄이라는 별칭도 붙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음악 틀어놓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전해에서 조금 있었는데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공공연한 협박이 일상이 됐고 유리창 깨부수냐고 하고 돈 드릴 테니까 꼭 그랬다고. 최근엔 유튜버끼리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이 그대로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칼로 찌르고 갔어. 진짜 칼로 찌르고 갔어. 지역 이미지도 큰 타격을 받자 부천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유튜버들의 성지로 불리는 부천역 인근의 한 광장입니다. 유튜버들이 줄지어 걸터 앉아있던 이 경계석 앞에는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고요. 개인 촬영으로 불편을 주지 말라는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경찰과 협업해 일대 순찰과 불시 현장 점검 등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방송 제한 조치 등으로 난동 수위가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유튜버들에게는 여전히 성지로 통합니다. 어디서 촬영하셨어요? 저 인터뷰해드릴 테니까 10만 원 주세요. 순찰을 해도 그때뿐입니다. 순찰차가 보이면 건물 안에 숨었다가 잠시 뒤 퇴연하게 다시 335 몰려다닙니다. 시간이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단속이 된다 해도 좀. 부천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방송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한국인 김하현 씨 등 국제 활동가들을 태운 선박이 가자지구 구호 물품을 싣고 항해하던 중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지중해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납포됐습니다.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석방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당국에 계속 요청하고 필요한 영사 조력도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정 재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방법원에서는 산업재해가 잘 인정되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서울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건데요. MBC가 산업재해 소송 결과를 분석했더니 실제로 서울 법원의 산재 피해 승소율이 다른 지역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재 사각지대 연속기획,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산재 피해자들의 원정 재판 실태를 홍익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조선소에서 40년 가까이 일한 아버지를 지난해 폐암으로 여인 이모 씨. 울산에 사는 이 씨는 산업재해 소송을 300km 떨어진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30분 거리인 터미널에 도착해 하루 7번이는 버스를 타고 4시간 30분.
다시 서울 양재동에 있는 법원까지 가려면 한나절이 걸리지만 집에서 가까운 법원이 아닌 서울에 있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나 이런 게 우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진행하는 게 많이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승률이 더 좋다 해서. 아들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간을 다친 김민호 씨도 산재 소송을 집이 있는 울산이 아닌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무 조정을 해서 이제 근무를 빼고 그쪽으로 가려고 이제 항상 계획은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또 손을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또. MBC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판결 현황을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산재 사건 1심에서 공단을 상대로 피해자 측이 승소한 비율은 24.4%. 반면 서울이 아닌 지역의 법원에서 진행한 산재 소송 중 피해자 측이 이긴 건 13.5%로 서울에서의 승소율이 1.8배 높았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산재 사건 2심 결과 역시 다른 지역 2심 법원에서보다 피해자 측 승소율이 소폭 높았습니다. 지방에서 산업재해를 당하면 서울보다 피해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알았다면 조금 더 영리하게 했겠죠.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서울보다 일자리도 적고 근무 환경도 좋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 산재 재판까지 원정을 다니는 상황. 본인의 지역이 아니고 서울행정법원까지 오는 원정 재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방법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면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역내 산업보호를 위해 철강 수입 장벽을 대폭 높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7일 철강 무관세 혜택 물량을 연간 3,053만 톤에서 약 47% 축소시키고 쿼터 이외 물량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이 모레 맞붙는 브라질은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강팀이죠. 홍명보 감독이 실험 중인 3백 전술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조진석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22년 두 번의 맞대결에서 9골의 파상 공세를 퍼부은 브라질. 네이마르와 하피냐가 부상으로 빠지긴 했지만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 히샤를리송과 레알 마드리드 비니시우스 등 삼바 군단의 공격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홍명보 호 출범 후 대결을 펼치는 가장 강한 상대로 홍 감독이 동아시안컵 때부터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3백 전술이 제대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브라질같이 좋은 또 더 강한 상대로 해서 이 전술이 과연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난달 북중미 강호 미국과 멕시코전에서는 김민재를 축으로 김주성과 이한범이 호흡을 맞춰 2실점으로 막으며 나름의 성과를 올렸는데 이번엔 지난달에 빠졌던 조유민과 유럽파 김지수까지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미국전을 다 봤었는데 3백을 처음 시도한 건데도 경기력이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가지고 저도 되게 긍정적으로 봤고 영감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축구대표팀과 소속팀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카스트로포와 부상에서 복귀한 황인범의 첫 중원 조합이 브라질의 슈퍼스타들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관심사입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프로농구에서 소노가 SK를 꺾고 개막 3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손창한 감독도 감독 데뷔 첫 승을 올렸습니다. 개막 2연패를 당한 소노. 외국인 선수 캔바우가 환상적인 덩크로 홈구장 분위기를 끌어올렸고요. 3쿼터 나이트 선수의 덩크가 압권이었습니다. SK 안영준의 머리 위로 인유어 페이스 덩크를 내리찍고 포효했습니다. 소노의 한때 19점 차까지 뒤진 SK 전희철 감독은 오늘따라 선수들의 실수가 계속되자 불호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결국 소노가 SK의 맹추격을 따돌리고 힘겹게 시즌 첫 승을 따냈습니다. 선수들은 개막 3경기 만에 데뷔 첫 승을 거둔 손창환 감독에게 물을 뿌리며 축하해줬네요.
K리그2에서 선두 인천이 2위 수원과 비기면서 1부 리그 승격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몬테네그로 대표팀 합류까지 고사한 무고사가 원더골을 터뜨렸습니다. K리그2의 사실상 우승 결정전. 팀의 1부 승격이 걸린 빅매치를 앞두고 무고사는 몬테네그로 대표팀 소집까지 고사한 가운데 경기에 앞서 명예 인천 시민증을 받기도 했는데요. 후반 12분 조커로 교체 투입돼 7분 만에 경기 흐름을 뒤바꿨습니다. 자, 수원의 공격이 차단된 뒤 곧장 패스가 연결이 됐고 무고사가 감각적인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는데요. 골키퍼의 키를 절묘하게 넘긴 환상적인 슛으로 시즌 19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수원도 이민혁의 발리슛으로 뒤늦게 동점골을 올렸지만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마무리됐는데요. 수원과 승점 10점 차를 유지한 인천은 남은 6경기에서 3승만 더하면 자력으로 1부에 승격하게 됩니다. 1대1로 뒤지던 후반 추가 시간, 전남 발디비아가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그러고는 7분 뒤 이번에는 환상적인 가마차기로 또 한 번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완성한 3위 전남은 3연승을 달렸습니다. 연휴 엿새째인 오늘은 모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서울의 모습인데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 드러났고요. 따가운 가을 햇살이 퍼지며 낮엔 다소 덥게도 느껴졌습니다. 연휴를 맞아 나들이를 나선 시민들은 양산으로 강한 볕을 가리고 있습니다. 반면 해상의 날씨는 좋지 못합니다. 현재 일본 남쪽 해상으로는 제22호 태풍 한롱이 북동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태풍이 이동함에 따라 남해상과 동해상으로는 강풍과 함께 물결이 최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한글날이자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다시 선선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 대구 23도로 예년과 비슷하겠고요. 북동풍의 영향으로 영동 지방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영동을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영남 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8도, 대구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2도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엔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 화요일쯤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